우선은 1년 동안은 좋은 소비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소비 습관. 왜냐하면 내가 뭐 코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2배로 만들었다라고 한다고 해도 네. 진짜 절약을 잘해서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는 사람은 2배가 되면 2천만 원이 되지만 절약을 잘 못해서 1년 동안 300만 원밖에 못 모으는 사람은 2배가 되어도 600만 원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잘 모으는 사람이 수익을 내도 더 네. 큰 수익이 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우양입니다. 오늘 오신 분은 호호양의 미니멀 재테크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미니멀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시는 유튜버세요. 저는 사실 유튜버로 먼저 접하고 이제 책을 발견해서 책도 내셨구나 하면서 이제 읽게 됐는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니멀 재테크 호우양이라는 채널을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호우양의 미니멀 재테크라는 책을 얼마 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시작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 경험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운영하신 지 3년 되셨구나. 네. 그 영상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해야 되나? 가장 조금 파급력이 있었던 네. 영상이 2년 3개월인가? 네, 맞아요. 1억을 2년 모았다. 3개월. 네, 맞아요. 네, 그 영상이 첫 영상이신가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영상. 어떤 마음으로 그 영상을 처음에 찍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로 시작한 것도 그냥 제가 처음에 재테크를 할 때 정말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돈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돈을 모아나가야 되는지 조언을 구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경험을 나누면 지금 결혼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할까 하다가 그냥 네. 우선 내가 돈 모은 이야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미 다 이제 하고 나서 재테크를 실천하시고 나서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정말 도움 없이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결심하고 1억을 모아야겠다고 그 네. 계기 같은 게 있으셨는지. 사실 제가 그 영상은 1억이라고 딱 이야기를 네. 넣었는데 그거는 알고리즘에 1억이 걸리라고 제가 1억을 모아야지 목표를 정했으면 오히려 저는 돈을 못 모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억이라고 생각하면 1억을 모으는데 사회초년생은 막 5년, 6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쵸. 저는 결혼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2년, 3개월이 걸렸는데 그렇게 처음에 재테크를 시작할 때 2년, 3개월 안에 1억을 모아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너무 마라톤 같이 느껴져서 맞아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돈을 모았었던 건 그냥 우리가 돈을 얼마를 최대를 모을 수 있을까 1년 동안 네. 그걸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은 모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300이니까 1년이면 3,600? 둘이 버셨으니까. 네, 3,600이니까 네. 3,600에서 좀 목표를 높게 잡자 해서 네. 4,000을 목표로 잡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년 동안 4,000만 벌어보자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300보다 더 계속 많이 모으면 네. 한 달에 300보다 조금씩 더 많이 모으면 4,000이 달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매달 저축 목표가 그냥 300보다 많이 모으자. 300보다 많이 모으자. 그땐 대출 상환을 했기 때문에 네, 300 이상 대출 상환을 하자. 그냥 이렇게 그게 목표를 대출 상환을 하기 위한 돈을 모으신 거예요? 네. 저는 예적금을 안 하고 처음에는 진짜 그냥 전세자금 대출을 빨리 갚자. 그러고 나서 내가 뭐 집을 사든 투자를 하자.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대출을 갚자가 목표였던 거기도 하네요. 대출을 아예 없애자. 네, 맞아요. 이게 또 대출이 있는 분들은 대출을 갚는 게 우선인지 돈을 모으는 게 우선인지 그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때 당시에 투자에 대한 아예 전혀 무지했어요. 보통은 그렇죠. 투자에 대해 전혀 무지했고 재테크를 돈을 처음 모아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면 돈을 가장 빨리 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대출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네.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예적금보다는 대출 이자가 비싸니까 네. 그걸 빨리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좀 투자에 관심 있고 투자를 좀 잘한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좀 이제 비율을 나눴을 것 같아요. 대출 50%, 뭐 50%는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적금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다 예적금으로 모아서 대출 갚는데 몽땅 쓰시고 대출 예적금도 안 했고 그냥 네. 무조건 그랬어요?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다 대출 갚았어요. 아 진짜요? 그냥 월급이 들어오면 한 번에 대출 다.
먹고 이렇게. 아니 이런 그리고 식으로. 또 한 달에 300만 원을 모은다는 게 말은 쉽지. 그러니까 300만 원을 안 쓰고 저축을 하고 그 나머지로 사는 네. 거잖아요. 엄청난 절약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렇죠. 되게 그리고 그렇게 절약하면 답답하고 막 삶의 질이 떨어질 것 네. 같고 약간 좀 엄두가 안 나기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300만 원을 모아서 1년에 4천만 원으로 1억이라는 돈을 만드셨는지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 네.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혼자 200만 원 이상 썼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첫 해에는 130에서 150만 원 썼어요. 둘이 합쳐서. 같이. 네, 둘이 합쳐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가계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계부를 그 전에는 그냥 기록으로 썼어요. 그 전에도 썼어요. 쓰긴 썼잖아요. 네, 쓰긴 썼어요. 200만 원을 왜냐면- 어떻게 썼는지.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용돈기입장을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긴 썼어요. 근데 그냥 카드 명세서처럼 기록만 한 거예요. 일기장이에요. 기록만. 그러니까 이게 네. 가계부를 쓴다고 해서 네. 절약이 되는가 이게 좀 의문이 네. 있었는데 정말 그때 계속 썼는데 소비가 줄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쓰는데 만족을 했어요. 아, 썼어. 이렇게만 만족을 그냥 하고 일기처럼. 네, 그냥 반성하는 시간 없이 그냥 쓰면 밀리면 다시 밀린 거 쓰고 밀린 일기장 쓰지 그래도 이렇게만 뭔가 썼어요. 1단계는 하시긴 하셨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그 쓴 가계부에서 거기에서 내가 좀 불만족했던 소비가 무엇인가를 계속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을 썼는데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썼는데 근데 쓰고 나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고 나서 그때는 뭔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을 돌아봤을 때 보니까 배달 음식을 막 10번 넘게 먹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런 그쵸. 생각이 들잖아요. 그 대신에 또 가계부를 쓰면서 발견한 거는 이런 건 내가 좀 불만족스럽지만 오히려 내가 이런 걸 썼을 때는 진짜 행복하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게 네, 뭘까요? 저는 사고 나서 진짜 잘 쓰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잘 그래서 쓰는 거, 활용을 자주 잘하는 쓰는 거? 거. 근데 사람 대부분 다 비슷해요. 네. 근데 그거를 쓰기 전엔 몰랐어요. 깊게 생각해보기 전에는 그냥 비싼 거 샀을 때 기분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비싼 좋은 옷을 거. 사거나 비싼 명품백을 사거나 이랬을 때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이 항상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지나고 가계부를 써보니까 그런 비싼 가방을 샀을 때는 오히려 자주 들지 않아서 불만족스럽거나 맞아, 맞아.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코백이나 진짜 자주 드는 거, 데일리로 드는 거 네, 그런 가방을 샀을 때는 더 오래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맞네.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오래 행복한 걸 사기 위해서 오래오래 만족하는 걸 사기 위해서 이런 쓸데없는 뭐 아까 말했듯이 배달 음식이나 아니면은 그냥 왜 사놓고 안 먹는 거 버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1단계는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비싼 막 그런 뭐 명품백 같은 네. 거보다도 오히려 좀 가볍게 그냥 네. 편하게 들고 편하게 부담 없이 네. 쓸 수 있는 거에 손이 더 많이 가잖아요. 가방을 예를 들긴 했지만 모든 것들이. 네, 모든 옷도 그러고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계부를 쓰면서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네, 하셨구나.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소비를 해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책에도 예를 들었었는데 스타벅스를 똑같이 가도 네. 10번 간 것 중에 만족하는 게 있고 불만족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엄마랑 같이 데이트하면서 스타벅스 갔다. 친구랑 만나면서 스타벅스에 갔다. 이러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네. 그냥 혼자 가다가 너무 더워. 갑자기 들어가. 너무 갑자기 더워.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프라푸치노 하나 8,000원짜리 딱 샀어요. 그러면 그거는 일주일 뒤에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거 8,000원 사지 말고 요런 거 모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더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는 거의 진짜 의미는 내가 그 내 소비를 약간 분석하고 네, 맞아요. 파악하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가계부 하나로만 그리고 우선은 부부끼리 합의가 네.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네, 둘이 합의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지금 이 쓰는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생각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포기하고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 이런 네.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쓰는 생활비는 좀 아끼되 나중에 조금 몇 년 뒤 그냥 단기적으로 몇 년 뒤로 봤을 때 5년 안에 좀 내 집 마련하자 이런 목표가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저도 영상을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이게 이제 부부가 딱 결혼하고 나면은 누가 돈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각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만약에 맡게 되면은 그거를 이렇게 전적으로 약간 지원하고 따라주는지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의외로 막 같이 밥
먹고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막 우리의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계부 코칭할 때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네. 부부끼리 같이 드림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드림보드. 네, 드림보드가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PPT에다가 네. 내가 원하는 미래를 이미지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고 이런 차를 사고 싶고 이 정도의 뭐 가족 구성원이라던가 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 낳고 나서는 나중에 1년 정도는 호주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목표도 있고 그런 목표들을 그냥 이미지로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션으로 드렸더니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처음 해봤다고. 그래서 그죠. 네, 남편이랑 같이 미래를 그렸을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돈 아낄 수 있겠다. 이런 목표가 굉장히 분명해져가지고 네. 이 가계부를 쓰면서 서로 트러블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경우는 없나요? 혹시 부부가 너무 목표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조그만 차 사고 그냥 하고 싶은데 막 남편이 네. 포르쉐가 갖고 싶어.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네. 아직까지 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화하면서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합의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해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다 달라요. 차는 좋은 걸 타고 싶고 난 차라리 그냥 경기도에 살고 싶어 이러신 분이 있고 네. 난 서울에 사는 대신에 차를 싼 걸 사도 괜찮아 이런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거를 부부끼리 계속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와,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결혼 전에 하면 더 좋겠지만 네. 결혼하고 나서라도 꼭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이게 이 목표를 정해놓는 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부끼리 서로 목표가 없어서 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1년, 2년 살다 보면 그냥 네. 50대가 돼도 전세살이 하고 있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너무 무섭다. 네, 그럴까 봐.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둘이 벌 때 그게 계획이 있잖아요. 네. 또 아기를 낳으면 잠깐 쉬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럴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10년 단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이 정도 지금은 어느 정도 모아놓고 아기 낳았을 때 조금 한 1, 2년 덜 모으다가 나중에 조금 키우고 나서 또 더 모으자. 그래서 어느 정도쯤에는 내 집 마련을 하자. 뭐 분양을 받자. 이런 식으로 서로 계획을 세워놔야 네. 그래야 돈 모으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막 나 혼자만 막 네. 의욕에 넘쳐가지고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러면 또 막 남편은 바가지 긁어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이거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돈 관리는 저는 둘 중에 한 명이 하는 걸 더 추천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한 명이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매달까지는 아니어도 네. 적어도 반년 아니면 3개월마다 남편한테 지금까지 얼마를 모았고 우리 자산이 얼마가 늘어났고 이 얘기를 계속 해줘요. 그래서 자기의 월급이 이만큼 늘어서 이만큼 수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저축은 이만큼 더 늘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어난 만큼 네. 얼마나 더 빠르게 목표 달성을 줄여서 빨리 네.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줘요. 제가 그래야지 또 이제 그래야 돈 버는 재미가 생기죠. 나중에 오해도 없고. 네, 돈 관리하는 사람은 돈 모으는 재미가 있지만 그냥 돈만 벌어오는 사람은 그쵸. 돈 모으는 재미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계속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이게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러면서 부부 네, 관계도 좀 맞아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심리급여? 호호양님 영상을 봤는데 용돈을 막 20만 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네네. 부부가.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 절약이 가능해요? 실제로? 네. 용돈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제 용돈을 넣는 편이고, 그러니까 원래 회사 다닐 때 넣었었던 건데 지금도 안 빼고 그냥 넣고 있거든요. 넣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용돈 통장을 네. 따로 갖고 계시나요? 네, 제가 그냥 저는 용돈 통장 따로 없고 그냥 네.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가계부에서 이제 카운트가 되니까 네. 20만 원 이하로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남편 같은 경우는 저희는 남편이 이제 식사가 안 나와요 회사에서. 그래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교통비는 안 들지만 밥값만 해도 20만 원 넘지 않나요? 한 달이면? 네, 진짜 식사비밖에 안 들어가요. 교통비는 없고 식사비만 해서 남편은 25만 원 이렇게 더 들어가 있고 저는 저도 회사 다닐 때 딱 식사비만 해서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웬만하면 저희는 다 이 생활비에서 제가 막 못 쓰게 하고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생활비로 남편이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못하게 하는 건 거의 없어서 그 그렇구나.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취미 비용 이런 거 쓰고 싶다라고 하면 다 그냥 생활비로 넣고 있어요. 또 그리고 심리급여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떤 건지. 심리급여는 네. 제가 그냥 직장인들 말고 프리랜서에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과외를 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저는 과외를 하니까
보니까 맨날 소득이 500만 원이었다가 450이었다가 600만 원이었다가 너무 왔다 갔다 그쵸, 하는 그쵸. 거예요, 네. 매달. 그래서 심리급여라는 걸 정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월급이 얼마든 간에 그 안에서 내가 쓰는 생활비, 진짜 실제 월급은 그냥 15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득이 얼마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네. 상관없이 150만 원 이상은 모두 다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직장인들도 성과금 이런 거 나오거나 네. 갑자기 이제 뭐 인센티브가 나올 수 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저축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월에 150 이외에는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과금이나 아니면 네. 뭐 회사 다니는 남편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니니까 네. 뭐 창립기념일이니 생일이니 이러면서 맞아요. 야금야금 뭘 더 줘요. 5만 원씩, 네, 10만 원씩. 짜잘하게 많이 들어오죠. 진짜 짜잘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전부 다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150만 원 이외에는 전체 다 저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축이 아니라 그때 대출 상환이었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네. 때문에 더 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보통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네. 더 쓰거든요. 맞아. 왜냐면 대부분 저축을 정해 놓으셔서 그래요. 왜냐면 보통 대부분 예적금을 들잖아요. 네. 적금을 들잖아요. 그래서 네. 월급이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들어오면 적금이 80만 원 바로 이체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돈을 모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220만 원이 들어오면 남는 네, 20만 원 더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딱 생활비를 정해놓고 그거를 그냥 심리급여라고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전체 다 내 돈이 아닌 저축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프리랜서한테 추천을 해주셨지만 듣고 보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약만으로 안 될 때는 또 부수입을 창출하기도 하고 맞아요. 투자도 맞아요. 네. 하시고 계시죠? 네, 고객님? 네. 제가 처음에 1년 동안은 엄청 소비를 줄였어요. 네. 소비를 줄이고 나니까 더 이상 줄일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더 이상 줄일 네.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저축을 좀 더 늘려서 빨리 대출 상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소득을 네. 늘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은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네. 저는 그나마 과외라니까 낮에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좀 활용해서 돈을 더 벌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SNS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벌더라고요. 많이들 네, SNS로 뭐 네. 광고 같은 것도 하고 네,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블로그를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네. 블로그로 인테리어 소품을 팔아봐야 되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러 네이버 메인에도 띄우고 막 온라인 네. 집들이 이런 걸로 네이버 네, 네. 메인에도 몇 번이나 띄우고 했는데 네. 막상 제가 소비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니까 네. 이게 많이 보여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웃들한테. 계속 새로운 걸 보여줘야 맞아요. 되는데 막 계속 그 블로그들 보면은 계속 뭘 사가지고 이렇게 네. 보여주고 리뷰하고 신상품을 계속 보여줘야 맞아. 되는데 제가 소비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쵸. 이제 몇 개월에 이게 콘텐츠가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음. 좀 하다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실패하고 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지나가다가 유튜브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남편이 한번 그냥 취미로 그러면 보기라도 해봐 이러면서 깔아줬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브이로그 채널이 막 생기고 있을 네. 때였어요. 그래서 유행이었을 때 그래서 그럼 나도 브이로그를 해볼까 해서 당장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1년 동안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새로운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 그쵸. 거예요. 브이로그도 새로운 음식, 새로운 접시, 새로운 맞아. 이런 걸만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 볼거리가 맞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그러고서- 소비 많이 하는 분들이 네. 할 수 있겠다 그런 네, 건. 그런 건 소비를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남편이 계속 저한테 재테크를 권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지인들이 저한테 재테크에 대해서 계속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고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게 재테크니까 재테크를 해봐라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서 잘하는 재테크 분야.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부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시게 된 네. 케이스. 역시 뭔가 꾸준히 하려면 조금 그런 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NS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친구들한테도 블로그를 많이 추천했거든요. 네. 아이 있는 친구들은 협찬 이런 걸 받을 수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약간 네. 협찬 받으면 네. 그거를 또 리뷰하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정말 네. 한 달 안에 네. 협찬을 다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예전보다 오히려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이 너무 다양화돼가지고 네. 블로그 협찬이 예전보단 쉽대요. 그래서 굳이 하루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블로그 네. 협찬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아낄 수도 있죠.
자기한테 맞는 부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 또한 약간 절약의 네, 하나로 네, 저렴해요. 재테크라고 볼 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또 그런 뭐 부가 수익 창출 말고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막 투자를 엄청 잘하는 편은 네. 아닌데 요즘 또 젊은이들은 재테크는 절약은 모르겠고 약간 한탕 크게 하자 막 네. 이러면서 투자부터 네, 시작하는 경우도 맞아요. 의외로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많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너무 투자에 이게 뛰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1년 동안은 좋은 소비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소비 습관. 왜냐하면 내가 뭐 코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2배로 만들었다라고 한다고 해도 네. 진짜 절약을 잘해서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는 사람은 2배가 되면 2천만 원이 되지만 절약을 잘 못해서 1년 동안 300만 원밖에 못 모으는 사람은 2배가 되어도 600만 원인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리 있다. 네. 잘 모으는 사람이 수익을 내도 더 네. 큰 수익이 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네, 습관을. 네, 우선 소비 습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잉여 자산이 생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투자에 뛰어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투자 같은 경우도 뭐 하나에만 하는 건 아니고 약간 뭐 주식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산해서 하고 네, 계시나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내 집 마련 투자 부동산이랑 네. 그리고 주식 여기에 가장 큰 비율로 자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막 아직 뭐 고수다 막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우선은 현금 자산 같은 경우는 계속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통화량이 네. 계속 증가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어하려다 보니까 저도 주식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산을 지금 예적금이 너무 이자가 적은 상태고 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네. 너무 현금 자산으로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100% 가지고 있기보다는 네. 조금씩 그런 실물 자산이랑 같이 네. 이렇게 분배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제 1억을 달성을 하시고 음. 대출도 상환하시고 또 이제 다른 목표를 향해서 계속 하고 음. 계실 텐데 그렇게 큰 돈을 딱 이제 모아봤을 때 네. 달라졌던 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달라졌던 거는 우선 행복해졌다는 거. 이걸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은 네. 아예 동기부여가 안 돼서 돈 모을 네. 생각조차 안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나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1년은 저는 항상 1년은 그냥 아무 동기부여가 없어도 네. 우선 돈을 모아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1년을 내가 딱 모아보고 나면 네. 그 안에서 내가 돈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을 한번 모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해도 이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소득이 줄어도 모을 수 살 수 있으니까. 있겠다. 모을 수가 있어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소비가 혼자서도 200 넘게 썼기 때문에 네. 내가 돈을 못 벌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이 그쵸. 들었어요.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저도 지금 약간 회사를 네. 만약에 못 다니면 내 인생이 네. 끝나는 건가?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월 150 이하로 써봤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제가 뭐 소득 활동을 못하거나 남편이 소득 활동을 못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겠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돈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네요, 일종의. 네. 옛날엔 돈이 무서웠거든요. 네.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면 돈이랑 좀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뭐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왔을 때 돈을 버는 방법도 알았고 네. 돈을 조금 못 벌었을 때 조금 더 그래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고 네.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돈을 모아야지 하더라도 뭐 1년에 월급이 보통은 초년생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뭐 1년에 맞아요. 많이 모아봤자 100만 원씩 모은다고 네. 치면 1200만 원 모을 네, 수 그렇죠.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고 1억을 모으려면 막 5년? 6년? 그래요. 맞아요. 포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네. 많은데 돈이 직접 모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단순 덧셈으로만 모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억을 목표로 모으는 건 항상 제가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냥 1년만 딱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년 동안 최대로 많이 모을 수 있는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모아보면 내가 처음에 내 소비를 생각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1200만 원 모을 수 있다고 계획을 했어도 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소득 이외에 더 많이 들어오는 돈이라던가 성과금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저축을 할 경우 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모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1년 동안 그렇게 저축을 한 다음에 2년 차에는 투자도 조금씩 시작을 한다면 투자 같은 경우는 덧셈으로 돈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곱셈으로 돈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렇죠. 수익률이 뭐 10% 나면 1.1을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나중에는 몇
년 차가 되면 복리 효과가 일어나서 몇 배의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에 돈을 우선 모아보는 경험을 해야 이 곱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곱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결코 알 수가 네,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어려워요. 맞아.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네, 진짜 주변에 정말 사회 초년생들이나 동생분들 중에서 이제 약간 욜로족이 음. 돼버린 그런 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약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일종의 곱셈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내 집 마련도 저는 계속 유의미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꼭대기 나무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항상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꼭대기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은 우선은 해놔야 현금의 가치가 떨어져도 네. 방어를 할 수 있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소득이 적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욜로가 되신 분들한테 조금 재테크를 할 수 있는 힘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는 한마디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포기하지 않는 한마디로 되는데 조금 우울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냥 예적금만으로 돈을 모으면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이자가 10% 20%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는 자와 공부하지 않는 자와 그리고 관심 있는 자랑 관심 없는 자 이 둘이 완전히 양극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부자 되기가 어렵다는 건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구나 공부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피같이 번 돈, 내 월급 번 돈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결국에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재테크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